용화문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90대 치매 노모를 돌보던 60대 딸 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숨지자 두 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간병이 오롯이 가족의 몫이 되면서 아픈 가족을 돌보던 또 다른 가족들의 비극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년이면 65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또 건강 돌봄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오프닝에 소개해드린 사례, 너무나 안타깝죠. 이게 간병 비극이다, 요즘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이게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해요. 지금 전국에 256개 치매 안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게 확인된 거 아닙니까? 네, 이 치매 안심센터는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를 내세우면서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건소와 함께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조금 여기 나온 것처럼 아쉬움은 치매 안심센터의 역할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은 좀 기능적으로 충분히 정착된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 대략적으로 치매 환자가 우리가 100%라고 봤을 때 30% 정도의 치매 환자들은 이제 요양원이나 의료기관, 요양병원에 이제 입소되어 있고요. 70% 정도의 분들이 지역사회 인지 저하 상태로 이제 좀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에 대한 이제 관리를 치매 안심센터가 주도적으로 그동안 이제 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매 안심센터가 주로 했던 일은 치매 조기 검진에 대한 부분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지 저하 분들에 대해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여기에 따라서 맞춤형 사례 관리라고 해서 각각 필요한 서비스 기관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이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네. 이번 이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치매 환자 가족 지원을 못 받은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이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을 해야만 이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진행이 되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대략 치매 환자들이나 치매 가족들이 40에서 50% 정도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낮은 거죠. 이게 자동 등록시키면 안 되나요? 자동 등록도 가능한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그러니까 번째는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라서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아직은 우리 사회가 우리 부모님이 치매라 하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치매 안심센터 인력 구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인력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계속 요구 사항으로 왔는데 그동안은 2년 단기 계약직으로 이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행정안전부가 이 부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현재 시간 선택제형으로 공무원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하루 보통 7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데 아무래도 공무원들보다는 조금 더 적극성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치매 안심센터가 기본적으로 좀 더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개선 과정에서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이나 혜택을 못 받게 되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개인 가족 단위에서 관리하기에는 좀 벅찰 것 같아요. 2021년 기준으로 보니까 치매 환자 한 명에 들어가는 관리비가 2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지원을 받지 않으면 이걸 얼마나 더 오래 지속 가능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치매 환자가 직접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문제가 특히 질병정보다 보니까 네. 누가 이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국가 책임이라든가 공급 구조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전부 환자나 가족들의 선택에만 맡겨져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그리고 공급자는 자율적으로 그걸 환자들이 선택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다 보니까 그 영역에서 당연히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국가 책임하에
공급 구조에서의 책임성을 높여줄 거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보망을 만들어줄 거냐가 그 사각지대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보건의료뿐 아니라 모든 구조 자체가 이렇게 시장에 많이 맡겨져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그 한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절반 정도밖에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사각지대가 상당히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우리 허인정 교수님께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런 비극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허 교수님께도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이 선택해서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정부가 지난번에 시범 사업을 해봐서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자동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반발이 셌어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질병 정보가 아무리 내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런 그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치매 등급 받으려고 혹은 치매 안심센터에 갔는데 뭐 실질적으로 아주 매끄러운 그런 절차를 밟지 못했다거나 이런 경험도 공유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장기요양보험을 일본하고 좀 다르게 저희는 전 국민이 장기요양보험을 다 내고 있거든요. 일본은 특정 연령 이상만 롱텀케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모든 국민이 다 비용을 지불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지출되는 예산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등급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등급을 받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경험들, 어르신들에게서 그런 신청을 했는데 받지 못했다라든가 이런 경험들의 축적이 또 당사자나 당사자 가족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좀 쉽게 신청하러 가기도 쉽지 않고 이런 접근성을 좀 제한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로도 볼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불편함이라든지 매끄럽지 못한 그런 과정들에서 오는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 좀 그렇습니다.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지금 치매 환자만 뭐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더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게 치매 가족 휴무제가 도입이 됐고 이게 또 올해부터는 이름도 바뀌고 대상도 좀 폭넓어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이제 치매 가족 휴무제는 2014년부터 실시가 되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약속이 있을 경우 이 환자를 두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치매 가족 휴무제라 그래서 그 가족 중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름을 좀 바꿔서 장기 요양 가족 휴무제라고 명칭을 바꿨는데요. 그 이유는 그 전까지는 치매 환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는 장기요양 1, 2등급을 받는 분으로 좀 범위를 확대한 것이죠. 그리고 기간도 단기 보호 같은 경우는 10회 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리고 장기 방문 요양이라고 있는데 단기 방문 요양이라고 있는데 이 돌봄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시간 정도 최대한 이 서비스를 주는 것인데 이것도 20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이 치매 가족 휴무제일 때도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가족들이 너무 적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적은 비율로 그냥 설명만 들으면 좋은 제도 같은데 왜 사용 이게 이용을 안 이제 두 하시죠? 가지 측면을 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게 내가 단기적으로 할 때 어디 전문적인 기관에 맡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치매 환자가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돌발 행동도 보이고 네. 폭력성도 보이고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두 번째는 공급자들이 소위 말해서 요양보호사라든지 이걸 지원하는 공급 기관 자체가 늘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르고 싶어도 올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양보호사분들이. 그런 부분도 약하고 또 많이 홍보도 안 되었고 굉장히 이제 복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서 정부에서도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계속 치매 환자로만 제한시키기에는 너무 이용률이 적으니 좀 더 범위를 확대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름도 좀 바꾸고 1, 2등급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갔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제도 자체의 설명만 들으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허점이 되게 많죠. 허점이 정말 예, 많은 것 그러니까 같아서. 가장 중요한 게 장기 요양 1등급, 2등급 받은 분들이 한 12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이분들은 대체로 시설에 입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시설에 입소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가 서비스를 그중에서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재가 서비스를 받는 분들한테만 뭐 장기 요양 휴가제를 가족 휴가제를 적용한다. 이건 사실 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사실 적용 범위도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장기 요양 그 가족 휴가제는 재가 서비스를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완전히 생색내기용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2등급으로 너무 좁게 설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리고 드는데. 그분들은 다 시설로 가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가 서비스를 받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 놓고서 몇 프로 되지 않는 거죠. 물론 이용률에 홍보도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무슨 재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분들을 시설에 입소한 대상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이건 엇박자가 지금 나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노인 장기요양 보험을 제도를 정책을 설계할 때와 좀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도입되고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당시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의 정책적인 설계는 재가 시설 중심이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가 중심으로. 그러니까 주로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든 것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갑자기 들어온 게 지금 요양 시설. 민간 시설들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우리가 요양원이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다 갑자기 이 재가 중심의 우리 이 장기요양 보험 설계가 갑자기 시설 중심으로 변형되면서 시설들은 하나의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개인 사업자로서 요양원들이 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가 지역 사회에 있는 아까 등급 1, 2등급 포함해서 등급자들을 다 이제 수용 시설로 가져가는 관리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재가에서 계셔야 될 분들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말도 안 나오네. 장기 요양 가족 휴무제 이게 사용할 분들이 없어진다는 아니, 그럼에도 거 불구하고 또 여러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집에 있는 재가에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 뭔가 지원은 해야 되겠다. 일단 이 요양시설, 요양원에 가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이 국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니 그래서 재가에 계신 분들은 뭔가 혜택을 줘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제도가 이제 들어온 거죠. 네. 요양보호사도 그렇게 부족하다고요.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그 자격을 득하신 분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숫자만을 보면 부족하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제 치매 가족 휴가제 1, 2등급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인지형까지 전부 다 대상자가 됩니다. 네. 단기 보호의 경우에는. 네. 근데 놀랍게도 이 치매 가족 휴가제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거든요. 그리고 지금 치매 안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터 같은 거 이런 프로그램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인데 놀라운 것은 정말 가족한테 필요하고 대상자들한테 필요한 건 정말 홍보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매 안심센터가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프로그램 안에 쉼터라든가 가족 휴가제가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게 아마 경쟁하는 구도로 프로그램이 이렇게 제공된다면 조금 달랐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쉼터의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가족들이나 당사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또 가족 휴가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미스매치 되는 이유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네.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데이케어 센터라고 해서 장기요양보험에서 하고 있는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까지 이용하는 이런 데이케어 센터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치매 안심센터의 쉼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또 각 센터마다 이 쉼터 프로그램의 대기자들이 엄청 많은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에 인력을 보강해서 이 프로그램의 대기자들을 좀 줄인다거나 이런 노력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치매 안심센터를 정확히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매 안심센터가 아까 256개 전국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시군구 보건소와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 보건소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있죠.
아까처럼 이미 인지 저하가 있는 분들이 스스로 찾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가족이 누군가 데려가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이분들은 이제 데이케어 센터처럼 모시고 가야 되는데 네. 이런 구조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만약에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난다든지 또 집으로 귀가하는 과정에 사고 나서 누가 책임지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학자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은 당시에 치매 안심 센터를 한 센터처럼 다 짓지 말고 지역에 소규모로 흩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최근에는 치매 안심센터 분소들 생활지원센터라든지 뭐 이런 곳에 또 서울시 같은 경우나 지역에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연계해서 방문형 결국은 집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구조로 지금 바뀌어가려고 하는 게 현재 정부라든지 이 치매 안심센터에서 가고 있는 기본 방향이고요. 치매 안심센터 신토로라는 것은 그야말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에나 가능한 이야기지 실제적으로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게 재가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니 근데 그 지자체에서 그렇게 좀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그런 치매 환자들이 센터까지 갈 수 있도록 좀 그 돌봐주고 데려다주고 하는 게 그 서비스 자체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당연히 그렇고요. 네. 지금 데이케어 그게 센터 뭐 같은 대단한 경우는 모셔다 드리는 민간에서도 건데. 그 도어 투 도어로 집 앞에서가 아니라 문 앞에서 모시고 갔다가 문 네. 앞으로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를 이미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치매안심센터는 그런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는지 이용자들이 되게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중복이라는 건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미 민간에서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치매안심센터는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 이용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한다던가 네. 홍보한다던가 인력을 늘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이 프로그램 있어 라고 하는 형식으로 대기자가 많건 그렇지 않건 대기자가 불편하건 이건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네. 뭐 센터를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지금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홍보도 잘 안 되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장기 요양 신청도 이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야지 여러 혜택이나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 맞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절반 정도는 아직 신청을 안 한 상태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런 건지 일부러 열심히 안 알리신 건지 모르겠지만 노인 장기 요양보험 벌써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 업력도 꽤 되는데 그렇죠. 왜 절반? 근데 이게 뭐 신청한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해봐야죠. 이 부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그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개인 스스로 아니면 가족이 그거를 그 선택해서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건의료라든가 이런 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정보를 다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네. 그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게 적절하게 제공이 돼야지만이 활용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서 차단된 상태로 오로지 본인이나 가족의 선택에만 의존하고 있는 이런 방식 때문에 이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 그 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알지 못한다는 응답도 꽤 많네요. 27.5%, 30%에 가까운 거고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아예 신청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급을 인정해주는 그 폭 자체가 너무나 까다롭고 문턱이 높은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치매 환자한테는 좀 불리한 게요. 아무래도 와상 상태 중심으로 등급 판정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진짜 치매 환자분들 중에서 겉으로 보면 어려운 게 신체 활동이 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이상 행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사실 그 등급 판정 받는데 좀 더 불리한 이런 구조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좀 섬세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등급 지금 판정. 이제 아까 불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조금 더 보완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등급 판정을 할 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날의 상태에 따라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달라지거든요, 상태가. 네. 근데 이제 딱 한 번 방문해가지고 단시간에 등급 판정의 모든 정보를 습득을 해요. 근데 그날 어르신의 상태가 아주 나이스하면 등급 판정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는 또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그 상태를 보고 등급 판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복수로 와서 방문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그 확인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정 정도 나이가 드시면 아침에 멀쩡하셨는데 잠깐의 악상으로도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지금 이 등급 판정 구조 자체가 정말 일상생활 그 동작 능력을 그런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진짜 이 노인과 그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적합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내야 되는데 약간은 좀 행정적으로 그 원포인트로 방문해서 그때 상태로 습득한 정보를 가지고 등급 판정에 오로지 반영하는 이런 구조는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사실은 좀 정부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사실은 상당히 높은 비율이잖아요. 지금 잘 몰라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제도적으로 좀 들어가서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이나 돌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가 책임제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국가가 개입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줘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는 아까 개인이 신청하게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판정을 받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마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재원은 제한되어 있고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 이 재원 감당의 문제가 좀 있었을 겁니다. 특히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굉장히 적은 재원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아까 2008년도에 시작이 됐고 이미 상당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전체에 대한 운영에 대한 체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든지 간호사들이 누구보다도 그 지역사회의 상황을 잘 알잖아요. 네. 그런 경우 문제 있는 경우는 자동으로 신청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들을 이제 가져와야 될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짚고 이따 말씀하신 그 커뮤니티 중심의 요양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눌 텐데 결국 비용 문제로 가보려고 해요. 지금 그 간병비에 대한 급여화를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시범 사업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뭐 나라 예산이 뭐 무한정으로 나온다면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들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견도 조금씩 갈리는 것 같아서 최대 15조 원까지 들어간다. 15조 원까지 들어간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좀 더 아니다 뭐 이게 전혀 잘못된 추산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 질문은 먼저 네, 답을 구하겠습니다. 15원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좀 겁주기용이고요. 그럼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요양병원의 그 간병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사회적 입원입니다. 그러니까 입원하지 않아도 될 분들이 네. 입원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까지 간병 서비스를 다 제공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20년 가까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해 왔고 그다음 노인 1등급, 2등급은 시설에 이미 입소할 수 있고 대다수가 입소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양병원도 어찌 보면 시설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24시간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해도 충분한 거죠.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분들 그리고 이미 등급 판정 체계도 다 있고 네. 근데 지금 정부 하는 거 보면 무슨 85억짜리 20개 시범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실제 시작은 정권 다 끝나고 나서 2027년부터 하겠다. 이거 완전히 무책임한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나 시스템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냥 돈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더 큰 문제는 지금 노인 장기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 28조가 지금 흑자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 28조의 흑자를 저 지금 뭐 의사들 뭐 전공의 문제 뭐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집단 사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의사들 퍼주는 용으로 써질까 봐 지금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네. 뭐 계속 그쪽만 대책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28조 정도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그 장애인 분들이 충분히 그 등급에 맞는 분들을 선별적으로 지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그 재원도 국가 재원이 아니고요. 그거 국민들이 낸 사회보험입니다. 근데 네. 무슨 마치 국가 재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한데 지금 그 부분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5조 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주는 위압감이라는 게 사실 있기는 해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조금만 더
추려보고 신경 쓰면 훨씬 더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도 급여화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간병비 대상, 국가가 지원하는 간병비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냐 보냐가 핵심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모든 간병에 대한 부분을 다 국가가 지원하겠다면 사실 15조뿐만 아니라 150조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책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우선은 간병비와 관련해서는 급성기 병원에 대한 간병비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병원들이죠. 그다음 이제 조금 전 나누고 있는 부분은 요양병원에 대한 이제 간병비가 있고 네. 지금 이 두 가지를 이제 정부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급성기 병원에 이미 하고 있죠. 2015년부터 이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요양병원은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조금 전 말씀하셨는데 이 요양 원가의 문제 때문에 이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부분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는데 지난번 대선 때 양당 후보들께서 이 간병비 문제를 국가 책임제로 가져가겠다라고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번에 이제 시범 사업 단계로 가져오는 상황인데 네. 이걸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큰 돈을 들일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요양병원에도 상태가 아까 사회적 입원부터 고난이도까지 굉장히 환자 상태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료 최고도 정말 지금 심각하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의료 고도의 환자들 이런 분 중심으로 일단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것도 한 번에 못 하니까 전국의 10개 지역에서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은 결국 개인 본인 부담률이 40%, 50%가 됩니다. 네. 이게 100% 시범 사업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네. 그래서 상당히 물론 이 월 뭐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 개인이 부담하게 되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러나 개인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건데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10조다, 15조다, 뭐 1조다, 2조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개인 부담을 얼마나 하느냐, 본인 부담률이죠. 본인 부담률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국가 예산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 대상자를 지금처럼 의료 최고도라든지 의료 고도 환자만 하느냐 아니면은 좀 등급이 낮은 분들도 하느냐 여기에 따라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 규모는 대상자와 본인 부담률 방식에 따라서 네. 달라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간병과 관련된 거니까요. 허 교수님께는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급여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좀 폭넓게 돼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어떤 견해십니까? 실제로는 간병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때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시범 사업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나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보호자 없는 병원 같은 경우는 시범 사업하고 지금 10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본 사업이 안 들어갑니다. 네, 여전히 시범 사업입니다. 네. 근데 그 사업을 그대로 시범 사업으로 두고 지금 다시 요양병원의 간병을 위해서 또 시범 사업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시범 위에 시범을 얹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부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어떤 사업이 필요해서 시범 사업을 합니다. 그럼 그 시범 사업 평가를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럼 시행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10수년간 계속 시범 사업만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필요한데 거기에 어떤 지원을 어떻게 투여할 거냐 이런 깊은 사회적 고민과 사회 통합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그냥 살짝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 거기에 또 시범 사업을 얹어서 그 소나기만 피해보겠다. 이런 접근으로는 전 굉장히 곤란하고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접근성을 넓혀야 되냐. 당연히 넓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재정을 위해서 급성기에 중한 사람, 그다음에 요양병원에서도 아주 긴급한 환자 이렇게 되면 정말 간병이 필요한 그런 대상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지금의 우리 한국의 가족 구조가 과거처럼 부모를 모실 수 있는 구조냐? 아닙니다. 두 집 걸로 한 집이 아이를 낳는데 누가 그 병원에 가서 부모를 간병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의 가족 구조는 사회적으로 이걸 반드시 그 노동력을 대체해줘야만 하는 이런 구조인데 곤란한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외국에서는 이 간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인프라가. 그럼 한국에서는 이게 왜 존재하냐. 의료의 인프라 자체가 간호가 포괄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간호 인력도 부족한 구조로 처음부터 설계되고 운영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사회 인프라나 의료 인프라를 그렇게 열악하게 깔아놓고 거기에 국가가 일반 회계 재원으로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오로지 건강보험으로 급여만 확대하는 사람만
폭탄만 확대하는 이런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전 좀 걱정스럽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압축적으로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노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빠르고 거기에 같이 그 정비례해서 간병이 필요한 수요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간병의 급여화라는 것을 좀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사회적 논의를 하지 않으면 자칫 적게 태어나는 이 인구가 건강보험의 부담도 많이 떠안아야 되고 간병비가 늘어나는 그런 부담도 더 같이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부담의 세대 간극 이게 훨씬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요에 어떤 필요하고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이 비용 부담을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사회적 연대성을 좀 도출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하나 더 추가를 말씀드리면 재원 문제잖아요, 지금. 네. 재원을 건강보험으로만 가져가는 거는 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급성기 병원, 급성기 의료기관 같은 경우 당연히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는 건강보험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이긴 하지만 앞서 돌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게 등급 1, 2등급에 대해서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서도 요양병원에 대해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미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 요양 보험의 일정 재원을 요양병원 간병비에는 활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이제 이거보다 또 하나 다른 세 번째 안은 건강보험과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같이 활용하는 밥은 별도의 이제 기금화시키는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지금 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단계에서 대비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해야 되는데 현재 너무 건강보험 중심으로 재원을 자꾸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회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생각하셔야죠. 네.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다 위임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그 법적 근거를 안 만들었어요. 대통령령으로 하위법령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 단체에서 작년에 그 헌법소원을 지금 그 심판을 제기하셨어요? 청구하고 네.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럴 정도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요양병원 간병비라든가 법적 근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계속 그 책임을 그 입법 부적이라는 형태로 법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회피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지금 빨리 지적되고 그다음 그거에 대한 해법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거 국가가 지금 말로는 책임진다 하면서 실제로 뜯어보면 네. 법적 근거 있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들이 이렇게 많이 드러납니다. 네. 뭐 이번 총선을 앞두고 뭐 관련된 공약들도 많이 화려한 공약이 많이 쏟아졌는데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별로 손 놓고 있는 부분도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 질문을 허 교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금 간병이나 요양에 대한 그 요양사분들이나 간병 전담 요원들에 대한 어떤 그 수준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받게 되는 어떤 그 간병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그런 것도 고려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간병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크게 교육을 마친 간병인이라든가 아니면 또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렇게 라이센스를 득하신 분들이 많이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환자가 집안에 생겼을 때 환자 당사자나 환자 보호자가 경험하게 되는 간병인들은 대다수가 조선족 분들이 많이 현장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간극,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의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내가 경험하는 우리 집에서 환자가 생기면 실제로는 그런 라이센스를 갖춘 많은 우리 국내에 있는 그런 분들을 경험하기보다는 다른 경험을 많이 하게 돼서 현실적으로는 급여화를 논의할 때 돈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네. 이것을 떠받쳐 줄 수 있는 양질의 간병 인력 그리고 이 간병을 어떻게 운영하고 설계할 거냐 이 문제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 저도 7년 동안 저희 이제 그 돌아가신 저희 친정 어머니를 네. 간병인을 같이 활동을 하면서 간병인을 구해서 질병을 옆에서 어시스트 하는 것을 제가 오랫동안 봤는데요. 이 간병인을 구하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많다면서요? 굉장히 그러니까 숫자는 엄청 많은데 그리고 또 간병인이 어느 날 약속한 날짜에 안 나타나요.
그러면 제가 하루 쉬면서 거기를 메꿔야 되는 이런 네.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이 숫자가 그 주는 이 허수가 실제 당장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 가족이 느껴야 되는 박탈감하고는 굉장히 멉니다. 돈의 문제도 있지만 환자를 자기 가족처럼 돌봐주는 그런 간병인을 찾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병인이 많다라고 하는 건 정확히 어떤 개념이냐면요. 요양보호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이고요. 국가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 지방 정부에서 이제 그 자격을 주는 제도란 말이죠. 이제 그분들이 무려 150만 명 정도가 유휴로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해서 간병인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에서 간병인이 몇 명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간병인에 대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간에 맡겨져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 즉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이나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 지원이라는 동일한 역할을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있는 분들은 요양보호사라는 국가 자격으로 운영하고 의료기관에서 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서로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이 제도의 통합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돌봄 서비스의 핵심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의 관계 설정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설계를 안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르대요.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무슨 소리까지 하냐면 노인 돌봄과 뭐 간호는 다르다, 간호간병은 다르다 이런 말까지, 그러니까 거의 망언에 가까운 수준의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왜 다를 수가 없는데 다르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를 어떻게 통합해서 실제로 간병인들이 어느 정도 문제가 뭐고, 그다음에 간병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저희 단체에서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건데 네. 최소 40시간 근무할 때 280만 원 급여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간병인 아무리 만들어도 말씀하신 대로 간병인 공급이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그러니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 돌봄 정책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라는 걸 좀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집중적인 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병에 대한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은 그동안 가족 중심이었습니다. 사실은 가족 간병을 주로 했었죠. 네. 그러다가 이건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제도가 생긴 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이거 가수로 커버가 안 되니까 지금 개인 간병 인력이라고 표현한 간병인 이렇게 명칭하는데요. 이분들 그룹이 생겼는데 이분들은 비제도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떤 특정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몇 분이 활동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급성기 병원이든지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가족이 저를 돌보면 가장 좋지만 돌볼 수 없는 상황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간병인을 제가 개인적 사적 계약에 의해서 이분을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있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간호간병이 하나로 가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이 가족이든지 간병인지 필요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 병원 안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병원도 책임지지 않고 사회도 책임지지 않고 개인 당사자가 사적 계약에 의해서 고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간병인이라고 칭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우선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과제인데 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어떤 특정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이 지금 거의 60%가 외국인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뭐 의사소통에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해결 없이 지금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시범 사업 하겠다? 저는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앞서 해야 될 기본적인 이 과제 정책 수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 사업으로 넘어가는 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요양보호사라만 할 것인지 뭐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하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말씀하셨는데 너무 일에 비해서 급여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제 회피하는, 자격증은 따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동은 하지 않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결국은 제도권으로 가져와야 되는 부분, 일정한 이제 우리 급여 구조를 좀 체계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정부가 먼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 보고 있습니다. 방금 교수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저희가 꼭 짚어야 되는 게 뭐냐면 간병을 급여화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급여라고 하는 건 이제 급여란 용어 자체가 건강보험과 관련이 있으니까 건강보험에서 그 비용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서비스가
일상성을 갖고 있다, 규칙적이다, 그러니까 질이 담보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간병은 그것을 담보할 만한 어떤 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간병을 할 건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들은 어떤 라이센스가 필요한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나? 그들의 아웃컴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덜컥 급여화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순서가 바뀌어도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이죠. 건강보험 급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간병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간병 서비스가 적어도 일정한 정도의 질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놓고 급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총선 전에 이렇게 덜커덕 시범사업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접근을 해가지고는 간병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회적 이슈로 성숙되거나 결론에 도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허 교수님은 친정 어머니 돌보실 때에 사적으로 구하신.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용 부담이 꽤 크셨어요? 굉장히 어떠셨어요? 크죠. 컸어요? 그러니까 병원비보다 어떨 때는 간병비가 더 부담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 질병을 이제 희귀 질환으로 네. 7년간 앓으셨는데 그러면은 건강보험에서 상당히 급여가 높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완전히 빠지는 게 비급여에 해당하는 그런 처치와 그다음에 그거 외에는 오로지 간병비의 부담이 제가 있는 요양병원 예를 들면 요양병원 환자가 있으면은 병원비로 의료비로 내는 거는 보통 90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그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간병비로 부담하는 게 공동 간병을 쓰느냐 개인 간병을 쓰느냐 차이인데요. 개인 간병 같은 경우는 월 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4분 정도의 공동 간병이 있을 경우는 월 100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의료비보다 간병비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더 크다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데 지금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 단계 질에 대한 보장 없이 급여라든지 국가가 개입시키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에서 제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간호간병 서비스 포함해서 간병에 대한 부분을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건복지부 산하에 중앙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회서비스이기 때문에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이 간병과 관련된 간병 인력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제도화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일단 그럼 다 등록시키면 안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력하게 추진 체계를 만들어서 등록시키면 안 그러려면 됩니까? 기본이 바로 아까 교육 체계와 그다음에 그 자격을 등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양보호사는 그게 있어요. 네. 요양보호사 있는데 간병인은 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20년 동안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간병이라든가 돌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컨텐츠들은 다 갖고 있다고요. 네. 하면 돼요. 근데 이걸 통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하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간병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근데 요양보호사가 만약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병원에 와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거는 또 어떤 혜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통합해내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제도를 이걸 하나의 요양보호사 제도로 통합해서 운영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면서 간병인들은 전혀 실태 파악 안 되고 그다음에 여전히 그냥 공급 업체에 맡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간병 대책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병원이 직접 고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네. 근데 지금 요양병원 지금 정부 대책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공급업체 질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간병인을 공급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그 공급하는 그 의료기관이라든가 그 요양병원에서 책임지지 않고 그 환자나 보호자들이 간병인을 고용해서 하라. 이런 방식으로 하려는 그 의도가 있어서 굉장히 우려. 그건 이제 하나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지금 시범 사업의 내용을 디테일하게 다뤄보면은 지금 말씀처럼 민간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요양병원 자체에 고용하게 하는 그 병원들이 대략 한 5개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네. 굉장히 문제가 있죠. 지금 제도를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선택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 이제 시범 사업 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하게 할 이미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 간호간병 겁니다. 통합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의 연장선에서 하면 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계속 그 공급 그 요양병원의 책임성은 훨씬 더 덜해지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문제는 반드시 직접 고용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요양병원도 등급이 있다면서요. 예, 요양병원 등급 그러면 높은 등급을 기본적으로 내가 만약에
거기 요양병원에 제 부모님을 모시려고 한다면 높은 등급을 가려고 선호할 것 같아요. 그럼 병원도 높은 등급을 받기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고요. 일반 병원들은 병원들이 선택해서 자기가 신청해서 하는 곳인데 병원 평가 인정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거기를 갖추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 시설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고 서비스에 대한 질평가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간호간병과 관련해서는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 항목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지금 고려하고 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려만 하지 말고 빨리 좀 넣으면 안 네네. 됩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맨날 있습니다. 고려만 하는 그 것 같아서. 문제는요. 아까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이제 요양병원 그 평가 때문에 뭐 과외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럴 정도인데 높은 등급을 받기 예, 예. 위해서 컨설팅을 받는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평가 인증 제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평가 인증하면 간호사들이 떠나요. 평가 인증 업무를 하려고. 그래서 이직률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평가 인증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해요. 불시 평가로 하면 돼요. 우리는 언제 평가 나가고 뭐 할 거니까 다 주고 이렇게 만들어놔.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쓸데없는 그 시기에만 평가받기 위한 그 세팅을 하는 거죠. 거기에 수많은 그 자원들과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죠. 평가를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불시 평가로 하게 되면 되는 거고,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걸 경쟁적으로 평가가 안 되면 페널티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너 좀 더 잘하면 뭐 줄게라는 방식으로 계속 유인책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평가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갖고 계속 유인하는 방식들. 왜냐하면 공급자들의 자율 구조다 보니까 네. 계속 돈을 가지고서 너 좀 더 줄게 하는 방식으로 어떤 평가 인증제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방식도 잘못된 거. 그다음에 답안지 다 알려주고 언제 갈 거니까 준비해라 뭐 이런 방식 때문에 거의 준비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 등급 판정 받는지를 운영해 잘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평가받아서 높게 받으면 돈 많이 받고 이런 뻔한 구조를 그 국가 정책으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참 한심한 일이죠. 이제 저 족집게과외라고 저렇게 꼼수로 얘기했는데 네. 저런 꼼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이 평가를 받게 돼 있다. 그러면 컨설팅 업체가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서비스를 해드릴까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그냥 컨설팅만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아예 거기에 의료 인력이나 간호 인력이나 거기 고용되어 있는 사람 자체를 싹 바꿔줍니다. 이미 훈련된 사람으로. 심지어는 대입 컨설팅가 네. 그리고 환자도 빼고 환자도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환자 만족도 조사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다 그거 너무한 답변을 거 할 수 아니에요? 있을 네. 만한 환자들까지 그렇게 다 바꿔주는 서비스가 이미 시장에 존재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양병원 평가라는 게 이런 식으로 시설, 인력 이런 평가로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미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도저히 인권적으로 환자를 돌보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이렇게 더 이상 요양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처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요양병원 안에서 어떤 돌봄이 이루어지는지 그 서비스와 그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시적인 평가 체계가 되지 않으면 요양병원의 평가라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도 하나 이제 또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평가 인정제 이외에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적정성 평가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제 매년 이 적정성 평가에 대한 부분을 실시를 하고 있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알겠습니다. 제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오늘 가장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실효성인 것 같습니다. 간병비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우리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총선입니다. 가정을 지켜내지 못하는 정치라면 누가 그들의 구호와 공약에 공감을 하겠습니까? 선택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